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45회입니다. 예, 뭐 최근에 하여튼 그 역사 교육 문제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17학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수능에도 반영이 된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과목처럼 상대 평가로 해서 4% 이내에 들으면 1등급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쉽게 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1등급으로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일종의 자기고사식으로 되는 거여서 어쨌든 한국사가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바쁜데요. 네. 역사라고 생각하면 왠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흔히 따분한 암기 과목 하면 이제 국사, 네. 한국사,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충 생각하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다 외우나요? 저 못 외웁니다. 외워야지.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꼭 외워야 됐었잖아요. 또 있는데요. 제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 사화 순서 외우기. 네, 이것도 이제 기본이죠. 두 개인데 예를 들면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되는 건데 무오사는 예를 들자면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갖고 선비사자가 아니라 역사사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사화 이름도 외워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런 암기는 기본이잖아요. 지금 못 외우신다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국사 배우는 데는 좀 기본적인 예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나중에 그런 기본을 외우면 이제 어떤 역사를 그리는데 이게 어느 시대구나 할 때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는 좀 어렵고 지겨운 과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가는 학생들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동아시아사를 갖고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 왜냐 하나만 틀리면은 2등급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넘사벽 과목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하나 김한정 교수라고 아주 이 역사교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 책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무릎을 탁 쳤는데 이거 보고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아이들이 역사책을 좋아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3급 학년이 되면 역사를 본격 배운다는 거죠. 점차 그런데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싫은 게 절정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지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울수록 싫어하게 되고 배우지 않게 되면 역사를 알고 싶어하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대학 와서 현대사가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역사나 문화재 기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보통 반응이 오는 게 이제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시기도 하고 연락도 오기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교수의 진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의 한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딱딱한 서술 그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사실의 나열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교과서인지만 역사를 집중이 수제로 해갖고 6개월 만에 끝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역사를 한반도 통사를 배우게 되는 거는 일종의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 이제 오지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는요. 바로 오지선다형인 게 딜레마 아닐까요? 그렇죠. 역사에 사실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답을 강요한다는 자체가 더 우습잖아요. 학설이라는 거는 늘 바뀌는 거고 예를 들자면 고고학 자료도 어느 날은 이런 게 이제 정통설이 됐다가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또 다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답은 없는 거죠. 다양한 해석이 있을 뿐이죠. 오늘은 그런 어떤 쉬운 역사, 쉽게 배우는 역사 이런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 더 지난 시대 엄청 재미있는 역사책을 쓴 사람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가 다 아는 분이죠. 사마춘이라는 분인데 이 다 알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이참에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볼 만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아는데 그 사마천이라는 분은 수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저 임 기자가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 부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 부위가 잘린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형벌로 따지면 궁형을 당했다는 것 뭐 이런 거죠. 그 말씀해 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궁형이라는 극형을 당했었죠? 이 옛날에 그 이 형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나운 형벌이 많았거든요. 목이 잘리거나 뭐 일종의 뭐 사람의 저 살을 막 이렇게 점여 갖고 뭐 이 포를 띄기도 하고 뭐 젖을 당기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후들한테 보내서 맛 좀 보라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극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극형이 많으니까 이 한나라 시대 문제가 육형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형을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게 이제 그 한나라 문제가 육형을 폐지한 지 한 70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사마천 집안이 명망이 좀 있었고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런 남자가 궁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목을 잘리는 게 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사마천이 당한 궁형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궁형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궁형은 많이 당했겠지만 역사를 바꾼 어떻게 보면 반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형을 당했음에도 사마천이 결국 죽질 않고 버텼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런 것이 이제 오늘 그 이야기해야 될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면서요? 예, 대대로 뭐 이 천문, 지리, 역사를 담당해온 집안 뭐 이렇게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인 신분이긴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그래서 탄탄대로를 걸 수도 있었고 나름 또 이 뭐랄까 자존심이 강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9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릉의 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릉의 화라는 게 뭐냐면 이릉이라는 장군이 불과 5천 명을 이끌고 흉노 조각을 이제 싸우러 가다가 중가부적을 당해서 이제 투항을 합니다. 흉노족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흉노족의 세력이 한나라보다 사실 한 수 위였거든요. 그래서 뭐 흉노족이 한나라를 아주 그냥 갖고 노는 뭐 어떻게 보면 조공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흉노족 세력이 강했는데 이제 한나라 조정에서는 이 이릉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대역죄인으로 성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문제인데요. 사마천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 이릉이라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투항한 거다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전쟁통에는 전투에서 지면 희생양도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임금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 사실 전투나 전쟁에서 지금 전략적인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전쟁통에 나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장수들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고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하나 잡아갖고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역죄인을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릉이 바로 이제 이릉 장군이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릉 장군을 변호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마천 사달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형을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나라 무죄, 황제 노여움을 산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죄의 핑곗거리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결국 궁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차라리 사형이 낫다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사마천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처벌이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마천은 그 이것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울부짖고 뭐 한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무슨 반란 사건에 연루돼 갖고 역시 이제 요참형이라는 게 또 허리를 잘리는 형벌이라는 아주 또 비참한 형벌이 있거든요. 거기를 또 받은 이제 친구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 궁형을 당했던 자신의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수치스러워했던지 치욕이라는 단어 낱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습니다. 나 또한 것에 되어서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 끊어지는 듯하고 집안에 있으면 갑자기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아, 몸이 망가져서 이제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한탄을 아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네, 빠져나올 기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기회는 있었는데요. 벌금 50만 전을 내면 50만 전이라 그러는데요. 풀려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한 돈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저는 가난해서 속죄할 만큼의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세 되어 가지고 잠실이라는 게 이
누에를 키우던 곳인데 옛날에 네네. 그 궁영당했던 사람들이 궁영을 당한 다음에 잠실에 이제 이 유폐돼 갖고 거기서 회복하는 그런 이 방이었거든요. 잠실에 던져졌습니다. 슬픕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토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사기에도 그런 억울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썼다면서요. 이 나중에 이제 사기 열전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백이 숙제 열전이라 그래 갖고 네. 그걸 맨 위로 올리는데요. 이 백이 숙제가 누구냐면은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제 멸망시킬때 그 은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이 백이 숙제라는 분들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결국 안 나오고 굶어 죽고 말거든요. 네. 고사리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에 가득 찬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어진 이들의 어떤 표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춘추시대에는 도척이라는 그 도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네. 극악무도한 도적이었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다음에 간을 뭐 날로 헤쳐먹었다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춘추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도적인데 그런데 이 도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장수했다 그럽니다. 천수를 다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어질었는데도 빨리 죽은 백이숙제 그리고 극악무도했는데도 천수를 다한 도척이 이렇게 엇갈린 운명을 가졌다는 걸 가슴 아파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마천의 논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늘은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어진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고 도척은 천수를 다했다. 그러니까 도척은 과연 무슨 덕행을 쌓았는가. 반면 공평하고 바른 일만 한 사람, 그러니까 백이 숙제 같은 사람은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마천이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의 도리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걸 한자로는 어떻게 하냐면 천도, 시야, 비야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내용이 사기 백이 숙제 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도시압이 하늘의 도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원망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죄 없는 이제 궁영의 치욕을 당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대입시켜 본 건데요. 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사실 생각할수록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사실 자결할 마음도 굴뚝 같았다면서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한 노비들과 하녀들도 자결할 수 있었던 법인데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은 어째서 자결하지 못했을까요? 라면서 이제 그 사마천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자기가 죽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신의 글이 후세에 남기지 않을까 한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나라 문왕은 유패를 당했을 때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고난을 당했을 때 춘추를 썼고 초나라 애국 시인인 구런은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이라는 분은 실명한 다음에 국어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발이 잘린 다음에 손자병법을 썼고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힌 다음에 세난과 고분을 지었고 뭐 이렇게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경에 나오는 300여 평의 시들도 모두 그 어질고 현명한 성인들이 스스로의 비분을 바탕으로 촉발해서 지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그 언급한 사람들의 불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네.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모두들 이제 다른 사람의 모함에 빠졌거나 혹은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을 때는 혹은 이제 공자처럼 등용이 되지 않고 아주 불우한 처지에 놓였을 때 네. 뭐 이런 억울함, 분함을 자양분 삼아서 불우의 명작을 남겼다는 얘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것을 발분의 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마음속의 울분을 시원하게 풀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천 본인도 궁영을 당했지만 자결하지 않고 사기를 썼다는 뜻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이유를 이제 불우의 명문으로 이제 남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기를 쓴 이유는 지난 날을 서술해서 미래의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달해서 일가의 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형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역사서를 쓴 이유가 앞날을 위한 것 이렇게 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는 술왕사 살해자, 그러니까 지난 날, 왕사, 지나간 날을 서술함으로써 살해자,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가올 레자, 그러니까 다가올 날, 다가올 사람, 그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역사는 과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역사가 미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6절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수랑사 사례자라 그랬잖아요. 네. 역사를 배우는 것 곧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영국의 역사학자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 헨리 카 우리가 흔히 이제 E.H. 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마천은 미래라는 것도 하나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마천의 이 한마디는 결국 역사라는 것이 과거사일 뿐인데 과거에 집착할 까닭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제 통감 뭐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치 통감이나 동국 통감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사설을 통감이나 뭐 감을자 쓰는데요. 이 감자가 사실은 거울 감자거든요. 이 거울이라는 거는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를 배우는 게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거울 감자를 써갖고 우리가 통감이라고도 하는데 감은 결국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기라는 역사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기를 읽어보면은요, 늘 감탄하는 대목이 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의 모범, 정사의 모범인데요. 그 기전체라고 하는 건데요. 기전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왕이나 황제의 그 사적, 왕이나 황제 이야기를 나라의 그 이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 열전이라 그래서 또 그 나라나 그 왕조를 또 뒷받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쓰는 게 이제 그 기전체거든요. 네네. 그 기전체 효시가 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 이런 것들이 전부 기전체지 않습니까? 열전도 있고 그런 거에 어떤 모범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뭐 좋지만 사마천의 어떻게 보면 발분의 저작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기가 백성의 역사라는 겁니다. 민중의 역사라는 거에 이제 것이 굉장히 돋보이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동시대의 정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고의 한서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진나라를 무너뜨린 사람 중에 진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진섭이 진승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머슴살이를 한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꾼에서 일어나서 이제 난세의 영웅으로 이제 됐던 사람인데 진나라 말기에 이제 부역으로 끌려가다가 만리장성도 쌓고 막 이래갖고 굉장히 부역이 많았잖아요. 끌려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늦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오광이라는 사람하고 탈출을 해갖고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2개를 남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후장생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하고 어찌 연작이 홍곡의 뜻을 알리오라는 말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혁명의 언어지 않습니까? 혁명을 하는데 왕후장생의 씨가 없다 이거죠. 누구나 다 제후가 될 수 있고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뜻을 뿜었지만 서민이지만 너네들이 어찌 나의 그 큰 뜻을 알 수가 있냐라는 뜻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장초라는 나라를 또 세워요. 6개월 만에 진압이 되긴 하지만 사마천이 뭐냐면 이런 인물을 어떻게 보면 임금의 반열에 올려놓은 건 뭐냐면 이게 풍운하지 않습니까? 당당히 이제 세가의 당당히 이름을 등재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한 풍운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올려놨냐는 이유를 하는데 진섭, 진승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는 죽었다. 그렇지만 진섭이 황제를 칭해서 제후로 파견한 왕후장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파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장이 뭐 진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슴 출신인 진섭이 진시황의 제국을 이제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백성이 이 출세를 해가지고 결국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가로 올려놓는 거죠. 다른 인물들도 또 있겠죠? 예, 많습니다. 이 세체혀로 이제 그 전국시대 육국의 재상을 뭐 지냈던 소진, 뭐 그다음에 진나라 통일을 이뤘던 명제상 이사,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평민에서 일어나갖고 이제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백정이라서 개를 잡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주회, 번쾌 이런 분들이 있었고 노름꾼, 모공, 백수건달, 한신, 비단장수, 관영, 마부, 하우영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서민이거나 아니면 불안당 같은 사람들도 네.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등장시킵니다. 그 다양한 출세파들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사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천하람 말단 관리였는데 아주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다가 네. 문득 화장실에 살고 있는 쥐를 봤는데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가지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겨우 인분이나 먹고 있는 쥐를 보고요. 거기 이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곡식 창고에 살고 있는 쥐는 떵떵거리면서 아주 그 곡식을 배불리 먹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처지에 따라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이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초나라를 떠나갖고 제 나라로 와서 그 유명한 그 순자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르침을 받고 결국 제왕한 걸 배워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이제 그 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그 진시황하고 함께 이제 천하 통일의 주역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현제, 뭐 이 도량령 통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서갱유 이런 것 것들을 주청을 하고 아주 주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나라 그 통일의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 지금으로 치면 코미디언들도 역사서에 기록했어요. 예, 그 풍자 개그맨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우건, 뭐 우맹, 우전, 뭐 이런 그 풍자 이런 거를 이제 열전에 포함시켰는데 그걸 골계 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골계 열전이라는 게 이제 이 골계가 사실은 그 개그맨 얘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네. 따지면은 희극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이 골계 열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골계가들은 세속에 흐르지 않는다. 세속에 이렇게 뭐 좌우가 되지 않고 건세와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뭐 잘 살기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위아래가 막힌 곳이 없다 이거죠. 거침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해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거 나를 우습게 봤어 이래갖고 막 이렇게 뭐 꾸짖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골계가들의 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사마천은 얘기합니다. 그냥 웃기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풍자예요? 이 어떤 풍자라는 건 굉장히 뭐 이게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대 개그맨들 골계가들이 아주 그 마음껏 세상을 풍자를 해가지고 임금의 그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악한 군주라도 그 사람들의 풍자를 다 받아들이고 용인을 합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역술가, 점술가 이런 사람들도 역사서에 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일자 열전, 뭐 귀책 열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이 그뿐이 아니고 이제 그 군주의 총애를 받은 그 최측근 이 있잖아요. 영행 열전이라는 것도 다뤘는데요. 뭐 총애를 받으려고 애쓰는 아청꾼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당대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군주의 미움을 받아서 추락했다. 사마천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군주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때에 따라서 심하게 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행열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재별열전도 있었어요?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 기업인의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 화식열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돈 벌었다고 다 칭송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벼슬이 없는 필부의 신분으로 정치를 해하지 않고 백성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때에 맞춰 팔고 사서 재산을 늘린 사람들이 있다. 뭐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자수성가형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마천이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도 이 사람들한테 취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빚지 않고 그 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재산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천금의 부자는 저작거리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도 저작거리에서 이제 흉하게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맞아도 돈을 써갖고 이제 그 이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쓰거나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죽는 거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라는 뜻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섭 같은 실패한 혁명가도 과감하게 제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데 항우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항우 역시 유방에게 졌기 때문에 실패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의 이제 편명 가운데 본기가 이제 황제들의 역사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사마천의 경우는 항우를 본기에 올려놓습니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패배자였지만은 밭두둑에서 일어나가지고 단 3년 만에 5명의 제후를 거느린 지도자로 살았다. 잠깐이라도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성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다면서요. 되게 혁명적인 거죠. 그 예. 사마천의 해안 뭐 아주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본기가 황제들의 얘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태우 본기라는 걸 올려놔요. 여성인데 여태우가 누구냐면 한나라의 고조 유방의 정부인이거든요. 네. 사실 고조의 뒤를 이은 사람이 그 이 두 사람의 아들 어린 아들 효혜제라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천하를 다스린 건 여태우였다라는 거죠. 그럼 사마천은 여태우를 실질적인 천자로 본 거네요. 엄청난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태우라는 사람의 권력력이 대단했는데요. 남편이 생전에 그 애첩, 그 척부인이라는 애첩의 아들을 태자로 바꾸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태우가 아주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뭐 그뿐이 아니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효혜제가 황제에 오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척부인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아주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 쳐넣어갖고 돼지 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런 네. 아주 그 비정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정말 잔인한 여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마천이 그런 여태우의 어떻게 보면 비정한 정치, 정권력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데 모든 정치가 안방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가 태평하고 안락했다. 백성들이 농사일에 힘쓰니까 의식이 나날이 풍족했다. 이렇게 아주 평가를 내리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태우나 우리가 뭐 당나라 측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이 궁중에서는 굉장히 비정하기도 하고 아주 철권 정치를 휘두르는데 그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치를 했다고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잘했던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 근데 사마천이 또 특이한 건 공자 역시 제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자를 위해서 이제 공자 세가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를 성인인데 그 우리가 뭐 임금이 된 것도 아닌데 임금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니까 제후들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공자는 이 예약이 무너지는 걸 슬퍼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서 정도로 돌려놓고자 했다. 그래서 그 천하를 위해서 이제 이 법도와 규범을 수립하고 유계의 기강을 후세에 남겼다. 그래서 이제 임금의 반열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기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다면서요. 예, 한번 그 저는 뭐 이 본기 뭐 세가 열전 다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요. 이 읽어보면은 아주 생생한 대화처럼 나옵니다. 그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대목이 그래요? 그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한나라 고조 유방이 그때 이제 이 재임 시절에 주창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더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또 천자의 뭐 황제죠. 고조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여태우가 낳은 뭐 태자를 패할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척부인의 아들 황태자로 이제 갈아 세우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조가 유방이 주창을 비롯한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주창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주창이 뭐라 그러냐면 이 폐하께서 태자를 이제 유폐시키려고 하는데 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신은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자로 뭐냐면 기기라는 말을 3번을 쓰는데요. 예. 기기가 뭐냐면 결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을 더듬는 주창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주창의 별명이 말더듬이 주창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이게 생생한 이 인물 묘사인지 네. 평전을 쓰면서 그리고 그 숨막히가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그 황제의 면전에서 얼마나 그 숨막히는 그 일이었겠어요. 네. 말 더듬는 주창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예. 말 더듬는 주창 때문에 뭐 웃음이 일어났을 거고요. 예. 그 상상해 보면 또 얼마나 재밌었을 겁니까? 항우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예, 항우 본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예, 항우에게는 이제 나의 연가 지긋했던 멘토 책사인데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범증이 뒷담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라 그 애 녀석하고는 뭔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이제 항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범증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렇습니다. 애 녀석이라 이제 수자라 그러는데
항우를 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라는 뭐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까 인용하셨던 진섭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일화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진섭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같이 이제 옛날에 예. 어슴사리를 살았던 옛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리의리한 왕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하구나. 진섭이 왕이 되더니 궁전이 의리의리하구나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진섭이 네. 그 이 한때 그 친구 불우했던 시절의 친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우했던 시절을 이제 기억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 이런 옛일을 잊어먹는 그런 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천하를 쥐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세가였던 장의가 두들겨 맞았던 이야기는 뭐예요? 유세가라는 게 사실은 그 이 무기가 있잖아요. 그 세치혀잖아요. 예. 어느 날 이제 초나라 재상을 만나는데 이 장의가 보석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끌끌 혀를 차면서 이제 그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장의가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랬대요. 저 부인한테 내 혓바닥에 있는지 아직 보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의의 처가 이제 기가 막힌 듯이 웃으면서 혀는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의가 대꾸했다 그럽니다.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이제 그 이 한자 표현을 이렇게 나와요. 혀는 있구려 이런 표현이 설제야 이렇게 표현이 나고 장의가 대꾸했다는 표현이 좋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뭐 대단한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구어체네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의가 얼마나 빼어난 유세가라느냐 이런 대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갖고 내러티브식으로 역사를 쓰는 예.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기가 2000년 전에 쓰였던 역사서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루하지 않고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역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천이야말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뭐 이 천재 스토리텔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늘 역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건 역시 역사라 그러면 암기 과목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따분한 과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마천하고 사기 이런 걸 이제 그 책상벌에 놓고 시도 때도 읽는데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역사서를 쓰고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역사는 결국 배우는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역사 쓰는 사람들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고 읽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뭐 다음 주에 뭐 기회가 되면 요즘에 그 무슨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왜 네. 국정교과서가 안 되는지를 한번 옛날 이야기로 해서 그 춘추대의, 춘추의 그 어떤 대의가 뭐고 그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예. 역사 왜곡을 했거든요. 예. 왜 역사 왜곡을 했는지를 한번 뭐 검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